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이 일도 내가 다 감당하고 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줘? 본인 혼자 엄청난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죠. 정해진 일을 정해진 방법으로 정해진 시간에 반복하고 있다면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승진을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른 체계와 또는 나보다 그 일을 더 잘할 사람에게 의해서 배체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꼰대 같은 소리냐 이제 이럴 수 있는데, 아무도 말은 안 하지만 실제 조직이라는 건 그렇게 운영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직장인 같은 경우는 회사 내 인간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문화도 있는 것 같아요. 회사가 무슨 인간관계냐? 회사는 일하러 모인 곳이지?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일을 하려면은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의사소통 중요해요. 나는 내 일만 하고 싶어. 그러면 회사에 다니시면 안 돼요. 그런 분은 프리랜서를 하시는 겁니다. 또는 사업을 하셔야 돼요. 1인 기업 같은 거죠. 근데 이것도 어느 순간 한계에 봉착해요. 인간관계가 안 좋잖아요? 다시 일을 맡겨주지 않아요.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모여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공통 패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여서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람과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당연히 의사소통이 있고, 의사소통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인간관계가 구축이 됩니다. 이 인간관계가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게 스트레스가 받고 힘들고 어려운 거 맞아요. 인간관계가 당연히 어렵죠. 회사 내 인간관계가 어렵다라는 거는 전제로 깔고, 그렇지만 이것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회사 내 인간관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친목도모회가 아니잖아요. 회사라는 곳은 공통의 목표가 있는 조직이에요.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회사입니다. 이 목표가 없는 회사라면 빨리 떠나셔야 돼요. 공통의 어떠함이 안 보여? 떠나셔야 돼요. 그거 없이 운영되는 곳은 필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했을지 몰라도 점진적으로 어려질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조직이라는 전제 하에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조율을 해야 돼요. 모두가 알아서 완벽한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진행되는 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런 일이 있다고 믿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신 거죠. 심지어 로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프로그래밍, 코딩조차도 수많은 버그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움직이나요? 감정에 따라서 바뀌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바뀌죠. 개인의 성장 속도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바뀐단 말이에요. 생물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가장 그 근간이 되는 것이 인간관계라고 봐야 돼요. 아무도 말은 안 하지만 이런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데요. 저는 제일 안 좋은 게 불평불만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꼰대 같은 소리냐 이제 이럴 수 있는데, 회사가 나에게 안 맞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운영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심지어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불평불만을 내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것도 안 좋겠지만 입 밖에 꺼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함께 가기 시작하는 걸 이제 쓴물 파티라고 합니다. 이 쓴물 파티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교류를 하는 사람들 자체는 조직에 굉장히 반감을 갖게 돼요. 그리고 상사에 대한 의식 자체가 삐뚤어지게 됩니다. 상사와 조직은 거의 같거든요. 물론 상사도 조직에 반감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상사도 누군가의 부하 직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조직에 정렬된 사람, 조직에서 성장한 사람, 조직의 다음 단계로 이끌어갈 사람을 상사로 승진시키죠. 그래서 그 사람이 당신처럼 부하 직원을 관리해 주세요, 당신이 일했던 것처럼 그 팀을 이끌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승진의 의미예요. 상사들이 보통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데,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상사의 어떠함, 회사의 어떠함을 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정보의 제약,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상사가 과정에서 그걸 필터링 할 수도 있고요. 상사가 잘못 설명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런 부분에 불일치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불평불만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내 안에 합리화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 말이 팩트일 수도 있는데 점점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아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을 왜 써야 돼? 내가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돼? 해봤자 바뀌는 것도 없을 텐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가다 보면 고착화가 돼요. 그리고 회사에서 하는 모든 일이 시니컬해집니다. 이 단계까지 가잖아요. 그럼 이제 마음이 굳어져. 저는 이게 진짜 최악인 것 같아요. 차라리 퇴사를 하지. 차라리 퇴사를 하고 넥스트를 과감하게 도전을 해야지. 그런 게 없이 그냥 냉소적이고 시니컬해지기만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냉소적인 사람들끼리 처음엔 되게 잘 맞거든요. 서로 막 뒷담하고 욕하면서 서로 되게 즐거워요.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자기들끼리도 얘기하기 싫어해요. 왜냐면 회사는 일을 같이 하는 단체인데 이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게 시니컬하니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럼 그냥 굳어버려가지고 더 이상 무언가를 새로 도전한다, 공헌을 한다, 강점을 찾는다, 움직이지 않으면 강점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순위? 회사에서 정하는 우선순위가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공헌을 하겠어요? 지금 회사가 틀렸다는 전제로 일하고 있는데, 상사가 잘못됐다는 전제로 일하고 있는데 어떤 목표를 세울 수 있겠냐 말이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 같은 건 찾을 수가 없고요. 여기서 성장? 그런 거는 완전 언감생심이에요. 갈 수도 없어. 불평불만이 고착화돼서 내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에서 많은 것들이 파생됩니다.
된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과를 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내지 못하면 조직 내에서 인간관계는 좋아질 수가 없어요. 간혹 되게 건강하지 않은 조직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성과는 못 내. 일은 지지리도 못하는데 자기들끼리 너무 신났어. 자기들끼리 맨날 회식하고 자기들끼리 또아리를 틀고 있어. 정상적인 회사라면 그 부서를 이렇게 구조조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겠죠. 왜냐면 성과를 못 내는데 회사는 친목도모를 하는 곳은 아닙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좋은 성과, 함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과정은 친목도모의 이상의 끈끈함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조직 문화, 회사의 문화를 연구하시거나 그런 것들을 컨설팅하고 제안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회사에 이런 조직 문화가 필요해요. 수평적이에요. 함께 개인적인 관계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그분들이 말을 하진 않지만 근간에 깔려있는 것은 조직 성과라는 게 반드시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내가 회사에 필요로 한 존재가 됐을 때 비로소 인간관계가 건강하게 가는 거지, 나는 기여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좋은 인간관계를 추구한다? 이거 자체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사소통이라는 요소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회사에서는 막 싸울 수도 있어요. 얼굴을 붉힐 수도 있고 의견 대립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때 어떤 의사소통의 스킬을 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지고 어느 타이밍에 누구에게 먼저 대화할 거냐,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능력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 나가는 게 조직 내에서의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내 직무 역량 또는 나의 역할을 다하는 것. 두 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교류할 거냐.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이라는 속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예요. 일이라는 것 자체를 두 리스트로 해석하고 있다면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승진을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티가 안 나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모를 확률이 매우 높아요. 본인 혼자 엄청난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죠.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내 일도 내가 다 감당하고 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줘? 실제 조직이라는 건 그렇게 운영되지가 않아요. 묵묵하게 그 자신의 일, 두 리스트를 쳐내고 있다라면 다른 체계와 또는 나보다 그 일을 더 잘할 사람에게 의해서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일이라는 개념을 공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승진을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공헌과 기여를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승진시켜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더 큰 기여를 해서 더 회사가 잘 되게 만들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는 게 회사의 속성이라는 거죠.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정해진 일을 정해진 방법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반복하고 있다면 승진이 안 될 확률이 높다. 근데 일 자체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바꿔내고 생산성을 끌어올려 가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라면, 그리고 그것이 성과로 연결되는 것들을 과정에서 설명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조기 승진까지 할 수 있는, 승진뿐만이 아니에요. 외부에 벌써 업계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최근에 스카우트 제의가 생각보다 많아요. 링크드인에 내가 했던 성과물들만 올려놔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헤드헌터들이 그 내용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피터 드러커의 지식근로자라는 개념이 너무 맞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일 잘하는 사람들, 지식근로자 또는 경영자, 이런 다양한 용어를 쓰는데 어쨌든 뭐 일잘러라는 개념으로 통칭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시간과 목표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요즘에 현대인들이 시간을 관리합니다. 나름의 방식을 통해서. 근데 목적이나 목표가 상실된 채로 더 바쁘게 더 많은 활동을 하는데 그 초점이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오히려 시간과 목표를 잘 관리하는 사람은 시간이 언제나 여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나 혼자의 일에 함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일들에 에너지를 써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죠. 시간을 관리하고 목표를 관리하는 목적이 이것들을 확보하기 위함이고요. 불필요한 일들을 제거하고 의미 있는 것에만 시간을 쓰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시간이 뭐가 의미가 있냐 없냐를 계속해서 분석하면서 거기에 맞게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두 번째 특징은 공헌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일하냐? 어떻게 일할 거냐? 무슨 일을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공헌이라는 주제가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기여, 공헌. 한 단어로 영어로 표현한다면 contributio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무언가 긍정적인 변화를 제안하고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마인드 세팅이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정해진 일을 정해진 방법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일하는 사람은 저는 여지없이 대체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조차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력의 문제겠죠. 정해진 일이라는 거는 관행적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다 일이 먹혔어. 근데 대기업조차도 지금 일하는 방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꿉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막 부정하고 있는 시대를 점점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일을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고 방법론이 바뀌었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계속 제안을 하는 사람이 공헌을 하는 사람입니다. 정해진 방법, 프로세스나 접근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AI를 쓴다든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 구조를 바꾼다든지 또는 오프라인 중심을 온라인으로 바꾼다든지 통합적인 형태로 간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접근법이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시간 관리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정해진 시간 내에 일하는 거, 이게 생산성의 개념이거든요. 앞에 다 바뀌었는데 생산성이 똑같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애초에 어떤 변화를 줄 때 생산성을 고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는 60, 70년 전부터 지식 근로자라는 개념을 주창했던 거예요. 사실 이게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더 중요한 시대적 키워드로 점점 급부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근로자를 한 단어로 정의하면 공헌하고자 노력하는 사람, 공헌의 의지가 있고 공헌을 제시하고 실제로 공헌을 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강점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제가 가점주의와 감점주의의 차이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점주의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 끝에 리밋이 없이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감점주의는 여기가 리밋인 거예요. 리밋을 아주 높게 정해놓고 거기에 도달할 수 있게 가는 거죠. 근데 비즈니스라든지 일반적인 세상은 주로 가점주의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점주의는 평가의 용이성을 위해서 학교 안에 존재하는 굉장히 아카데믹한 구조예요. 근데 현실은 아카데믹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리밋이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일을 더 잘하고 더 잘하다 보니까 칭찬도 듣게 되고, 칭찬을 듣다 보니까 좋잖아요. 재미있고 의미도 찾게 되고, 그 일을 더 잘하게 돼요. 이게 계속 선순환이 되면서 그 부분에 아주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것이 강점주의 사고라고 합니다. 약점을 알아요. 그리고 그 약점을 보완하려고는 하지만 약점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 나의 강점이 뭔지를 알고 나의 강점에 집중해서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게 공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공헌의 의지가 있어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 강점으로 집중을 해야 공헌을 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공헌 주제를 잘 찾았다 하더라도 내 강점이 뭔지 모르면 남들하고 똑같아요. 남들이 더 잘하는 사람이 그 일을 맡아버리면 나는 결국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는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일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준이나 절차 같은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뉴스나 정치 관련된 이슈를 보면 그런 아젠다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 이제는 무언가를 바꿔야 된다. 과감한 개혁을 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절차와 기준조차도 시대와 상황에 맞게 계속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일이라는 건요, 일을 또 낳는 속성이 있어요. 자가 세포분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해야 됐고, 이런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극대화돼서 회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회의를 위한 회의를 위한 회의를 위한 회의,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 이런 일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불필요한 과정 속에 우리를 함몰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키워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일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걸 판단하는 눈이 필요해요. 근데 이 우선순위를 내 나름의 기준과 내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대부분 틀렸습니다. 다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틀린 겁니다. 일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우선순위 없이 일하거나 우선순위를 내 마음대로 설정하는 경우예요.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반드시 고객에게 먼저 확인합니다. 그 고객이 실제 B2C라든지 이런 고객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내 일을 관장하는 상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나 부서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협력 관계들의 우선순위와 니즈를 계속해서 리서치합니다. 안테나를 세워놓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이 성과가 달성될 수 있을지, 더 모두에게 유익하게 갈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조사하고 거기에 나를 맞추는 거죠. 마지막 특징은 의사결정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에 네 가지가 다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과제를 하기로 결정한다. 시간을 여기에 쓰기로 결정한다. 누구와 함께 더 많은 시간 일하기로 결정한다. 이 모든 것들이 결정 요소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의 많은 직장인들은 스스로 결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 책임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 결정을 해서 이것들을 끌고 갔을 때 이런 성과가 날 거야 라는 확신이 있어야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책임과 주도성이 이 의사결정이라는 키워드 안에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시간관리, 목표관리가 기본적인 과정상에 하고 있냐 아니냐, 그리고 이것을 왜 하냐고 하는 근본적인 방향성은 공헌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만 돼도 사실 군기 일학입니다. 어디 가든 뭐 눈에 띄는 사람이 되는, 낭중지추 이런 표현 쓰잖아요. 대부분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강점까지 탑재가 됐다? 이 사람은 이미 아주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을 확률이 높고요. 스카웃에 타겟이 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바라보는 관점까지 갔다? 이 사람은 보통 사업의 책임자로 발탁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고객과 시장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주니어 때는 일단 상사의 변화, 회사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부터 여기서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의사결정은 정확히 말하면 대표이사가 하는 겁니다. 대표급, 본부장급, 상위 레벨이 하는 게 의사결정이에요. 의사결정의 핵심은 자원의 투자거든요. 내 삶에서 시간을 관리하고 어떤 업무를 먼저 할 거냐를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사실 이런 것들이 연습되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그렇게까지 직장생활 해야 되냐? 그런다고 나한테 무슨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야 되냐?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질문에는 이거는 굉장히 철학적인 접근일 수 있습니다만 내 삶에 조금 더 가치 있는 시간 사용, 가치 있는 밀도를 활용하는 것이 우리 삶에 좋기 때문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사람은 지식 근로자는 반드시 연봉이 상승됩니다. 반드시 좋은 곳에 스카우트 제의가 오고요. 반드시 의미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요. 어디 가든 칭찬받고 어디 가든 인정받고 어디 가든 모두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일이 많이 몰리죠. 생산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머리가 좀 탑재되신 분들, 이분도 자기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가면서 일잘러에 가고 있거나 일잘러가 됐거나 그럴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일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거를 잘 조율해주는 게 상사의 역할이긴 하지만 모든 상사가 또 탁월한 리더는 아니에요. 상사분들도 자기개발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리더십 훈련을 모두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만 딱 봤을 때는 저 친구가 잘하니까 쟤한테 줘야지. 일이 다 몰리죠. 그러다가 이분이 번아웃 되고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고 퇴사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이거는 저는 개인보다는 상사의 역할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사에게 그거를 조율을 요청하고 상사에게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내는 능력이 회사 내에서의 실력인 것 같아요. 그걸 어떤 분들은 사내 정치라고도 하는데 회사는 사내 정치 집단입니다. 사내는 정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정치가 위로 올라가서 실력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내 정치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는 그거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사내 정치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돕는다든지 누구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준다든지 조직의 구조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영향력을 활용해서 사내 정치를 긍정적으로 쓰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내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사와의 사내 정치를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내 나름의 의사소통 노하우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개인적으로 접근했을 때 생산성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연습이 또 필요해요. 앞으로 내가 역량이 커지고 높은 연봉을 받고 또 승진을 하고 이직을 할 때마다 일은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일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일은 일을 낳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이 왔어? 그럼 그 일을 없애는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일이 저한테 많이 몰렸어요. 인사팀장임에도 불구하고 재무팀 일도 주어질 때가 있었고요. 마케팅팀의 일이 주어질 때도 있었고 심지어 전략기획실장을 겸직한 적도 있어요. 그거 아니 뭐 인사팀장이 뭐 이런 것까지 다 해?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그 과정을 통과했냐면 인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전략이 바뀌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략에 대한 제안을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전략기획실장이 없어지고 제가 전략기획시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 역할까지 맡게 된 거고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일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저는 그 일을 그냥 방금 없애버렸어요. 이 일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라는 걸 상사를 설득하고 조직을 설득하고 이 일을 하는 것보다 이 일에 집중하는 게 낫습니다. 내지는 일이 범위가 늘어나면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팀원을 뽑아주십시오. 팀이 구축돼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맡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일종의 정치를 한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는 승진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제 밑에 팀원이 2명밖에 없었는데 저한테 일이 몰려요. 이거 위해서 지금 더 중요한 일을 놓칠 수 있으니 이 중요한 일도 잘하고 이 일도 잘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내지는 이 팀이 구축이 필요합니다.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럼 상사분들이 들어보시고 합리적이면 지원해 줍니다. 그거 없이 야 됐고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해. 그러면 내가 원래 하던 일에 당연히 퍼포먼스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조직을 구축해 나가는 것. 그럼 내 밑에 처음엔 팀이 하나였는데 2개 되고 3개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팀장에서 디렉터로 승진하는 거예요. 디렉터가 되면 이제 더 큰 역할을 맡아야 되잖아요. 그럼 더 큰 사업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는 또는 조직을 키워나가는 그런 식의 어떤 성장들을 저는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를 없애는 것도 실력이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내 정치를 내 나름의 어떤 용어로 사용해서 나의 영향력을 더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제안드리고 싶네요. 실무자에서는 자기 업무를 마스터했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최근에 중고신입 이런 분들을 선호하게 된 배경이 빨리 자신만의 전투력을 내더라 이런 것들 때문에 선호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만의 노하우들을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저는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아쉬워요. 7년차부터 12년차가 팀장급이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실무만 하고 있다? 안 맞아요.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무경력으로 얘기하는 이때부터는 사실 이제는 정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를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3년차 미만을 흔히 주니어라고 합니다. 이제 주니어 레벨에서는 뭔가 프로세스를 파악한 경험이 없는 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프로세스가 다 다릅니다. 프로세스라는 거는 순서와 기준이에요. 그래서 어느 회사를 가든 주니어 때 제일 중요한 건 프로세스부터 파악하는 거예요. 대단한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를 파악해서 내가 거기에 적응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고신입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분들을 선호하게 된 배경이 그래도 일을 해본 사람이 회사 들어와서 적응을 빨리 하더라. 그런 사람들이 빨리
자신만의 전투력을 내더라. 이런 것들 때문에 선호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프로세스를 빨리 파악하고 그 프로세스에 맞게 내 역할을 감당만 할 수 있다면 사실 중고 신입보다 못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게다가 중고 신입이다 하더라도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물경력으로 얘기하는. 물경력이면 오히려 안 좋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3년차 미만이라면 어느 회사에 가서든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그 프로세스에 맞게 일하는 경험, 이 경험을 꼭 한번 해봐라. 여기에서는 대단한 성공 경험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내가 적용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3에서 7년차를 우리는 흔히 실무자라고 합니다. 실무자에서는 자기 업무를 마스터했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노하우가 몇 가지는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일을 할 때는 이렇게 돼. 예컨대 지금 이 유튜브를 본다 그러면 내가 유튜브를 편집하는 것, 유튜브의 관리자로서 3에서 7년차라면 썸네일을 할 때는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키워드는 이렇게 뽑는 게 좋습니다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촬영이라든지 편집을 할 때는 이 순서가 가장 좋았습니다. 이런 식의 나만의 노하우들을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저는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아쉬워요. 왜냐면 내가 했던 프로세스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인 생산성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시간도 측정해보고 성과도 측정해보고 다양하게 해봤더니 이게 최적이더라고요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경험이 한두 가지는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경력기술서라고 얘기합니다. 경력기술서의 최소한 두세 개 이상은 제공이 돼야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런 경험들 몇 가지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7년차부터 12년차가 팀장급이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팀장이라는 용어가 포지션 용어가 겹치기 때문에 어떤 회사는 팀장이 임원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팀장이 직원이 10,000명인 대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이끌어서 성과를 내야 되는 작은 조직이더라도 사람을 이끌어보는 경험을 얘기합니다. 7에서 12년차인데 실무만 하고 있다? 안 맞아요. 물론 이제 외국계거나 이공계의 일부 직무들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업무만 주구장창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조직은 피라미드 조직이죠. 그래서 이 수직 계열화된 내용들을 갖게 되고 위로 올라가면서 관리자의 기능을 함께 하게 됩니다. 물론 스타트업이나 이렇게 가면 관리만 하지는 않아요. 실무를 같이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고 대기업도 관리자를 없애고 실무 중심의 관리 능력을 갖춘 사람을 키우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재상이 변화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7에서 12년차 요 단계에서는 한 명이건 두 명이건 사람을 이끌어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끈다라는 거는 엄청난 리더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업무를 배분해주고 목표를 설정해주고 그 사람을 동기부여해줘 본 경험. 이 경험이 없으면 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13년차 이상으로 봐야겠죠? 이때부터는 사실 이제는 정답이 없어요. 근데 공통적인 거 하나를 얘기하자면 13년차 이상부터는 방향성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반 기업으로 치면은 최소 차장급 정도는 되는 거거든요. 요즘엔 직급을 많이 없애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한다고 했을 때 차장급 정도가 된다라면 이제 실무만 잘하는 걸로 아쉬워요. 그리고 의사통을 하거나 일이 되게 만드는 건 과장급의 역할입니다. 차장은 부장을 도와서 그래서 흔히 차부장을 이제 혼용해서 사용하죠. 그래서 차부장급이라고 한다면 다음을 제시하고 전략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조직에서 가장 똑똑한 레벨이 이 레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 잘 키워놓으면 조직은 이제 알아서 굴러가게 되는 거죠.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경험이 13년차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때부터는 리더십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이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은 탁월한 7에서 12년차의 리드급들이 있냐, 그리고 그 리드들을 따르는 실무진들이 있냐, 이런 것들만 잘 갖춰진다면 조직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데 굉장히 선순환고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주의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20대의 이직과 30대의 이직에 대단한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20대의 이직에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직무를 탐색해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나에게 맞는 직무나 산업이 어디냐, 이거를 찾는 것만으로도 저는 20대 이직은 충분히 성공적이라고 봐요. 20대의 이직에서 대단한 연봉 상승을 노리지 마세요. 하면 좋지만 큰 의미가 없어요. 그것보다는 나에게 맞는 직업, 나에게 맞는 직무, 나에게 맞는 산업을 잘 찾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을 여러 번 해보는 거 되게 좋고요. 최대한 빨리 인턴을 시작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 들어가서도 중고 신입으로 다양하게 도전해보는 게 좋겠죠. 물론 첫 스타트 자체를 여러 가지 이유와 환경 때문에 30대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20대 중반 이 어딘가에서 커리어가 시작된다는 전제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30대 이직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라고 하면 조직을 찾아가는 과정이 30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리어라는 거를 고려할 때 직무와 산업과 직장,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직업은 나의 경쟁력, 즉 강점으로 결정해야 되고요.
아니고요. 산업은 나의 관심도가 어디냐, 내가 제일 좋아하고 내가 언제나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 어디냐, 이 필드를 찾는 거예요. 직장은 가치관이 맞아야 돼요. 가치관이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키워줄 수 있는 기업, 적어도 내가 저기에서 어디까지 성장해보고 싶다는 게 좀 그려지는 회사, 이런 곳이 가치관이라고 우리는 통칭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대쯤 되면요, 이제는 커리어에 뭔가 탄탄대로로 올라가 줘야 돼요. 사실 우리 생애 주기 전체를 봤을 때 커리어가 가장 쫙 성장하는 구간은 40대입니다. 40대 때가 에너지도 있고요, 젊고 그리고 똑똑해요. 많은 것들이 돌아가. 근데 비현실적인 것도 뭔지 알아요. 그리고 리더십도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40대 때는 이제 정말 커리어를 딱 피크를 찍어야 될 이제 타이밍이 되는 거고, 50대 넘어가면 그런 40대들을 움직이는 리더십이 이제 필요한 때가 되는 거겠죠. 그럼 30대는 어떤 시기냐고 했을 때 나의 직무 전문성 또는 실력을 쫙 끌어올리는 고속도로를 점점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30대 때 여러분이 가장 이직과 단일 회사를 결정해야 될 핵심 포인트는 나를 키워줄 수 있는 회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걸만한, 내 30대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냐, 이걸 기준으로 찾아가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20대 때 직무와 산업이 조금 비싼 것 같아,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이 30대 때 바꾸시는 게 맞아요. 최대한 빨리 30대 초반에 끝내야지. 이 경험을, 난 대기업 다녔어, 연봉도 좋고 복지도 좋아, 다녔는데 30대 중반 돼 보니까 이 다음이 안 보이네, 우리 회사 이러다 망할 것 같아. 지금 그런 대기업들이 많거든요. 여기서 무슨 성장을 하지? 답이 안 나오는데 그제서야 직무 전환한다? 제가 보기에는 경쟁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뭔가를 바꾸는 시기는 20대고요 30대는 어느 정도를 찾아서 한 30대 초반까지는 저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취업이 늦기도 하고 졸업도 늦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0대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사실은 넥스트 스텝을 준비하기 위한 이 시뮬레이션에 들어가는 단계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창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도 이때입니다. 30대 후반, 30대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조직에서 체계도 배워봤고 일에 대한 것도 배워봤고 인적인 네트워크도 어느 정도 정리된 사람이 뜻이 섰어, 이제는 이렇게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이 회사에서는 일을 할 수 없어. 그럴 때 결정하는 게 창업인 거죠. 그러면 성공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한 방에 삐끗하지는 않아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20대 때 창업하시는 분들은 막 성공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사실 그런 케이스는 아주 희소하고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지 모르겠어요. 또는 한 번에 성공할지 몰라도 지속하기 어렵죠. 30대 중반 이후에 창업은 사실 전혀 다른 의미와 전혀 다른 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30대 중반까지를 고려했을 때는 내가 정말 성장할 수 있는, 내가 정말 훈련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이직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0대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연차와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커리어를 좀 일찍 시작해서 지금 7에서 12년 차 사이를 바라보고 있다, 그때 이직을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관리자 이직이 맞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커리어를 늦게 시작해서 30대긴 하지만 아직 5년 차 어간이야, 그럼 실무자 이직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무자로서 아직 역량이 충분히 갖추지 않았는데 관리자로 승진하는 것은 정말 최악이죠. 본인도 힘들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팀원들은 죽을 맛이고. 그러니까 사실 무능한 리더가 제일 재앙 같은 거거든요. 자기의 무능함에 그냥 도달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연차와 나의 역량 사이를 잘 보시고 내가 이제는 다음 단계가 관리자 혹은 사람들이 이끄는 단계로 넘어가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사내에서 경험해보시고 그 경험을 기반으로 이직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직무와 산업과 직장 세 가지를 구분해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 직장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은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따져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코로나 때 그런 회사 되게 많았어요. 갑자기 빡 성장하는 회사도 있었고 잘 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팍 꼬꾸라지는 경우도 있었고, 이후에 이걸 다시 경쟁력이 있는 회사는 반등을 했고요. 경쟁력이 없이 그냥 트렌드 기조에 따라서 빡 성장하는 회사는 고동 꼬꾸라졌죠. 결국에는 회사가 경쟁력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해요.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회사만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가 내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만한 어떤 토양이 있다. 그렇다면 저는 일시적으로 회사가 재무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연봉 상승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회사의 재무적인 상황일 수도 있어요. 재무적인 상황이라면 매출이 급감했거나 수익이 줄어들었거나 적자로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굉장히 과감한 투자를 했거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재원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회사가 더 큰 성장을 하기 위한 투자, 더 큰 성장을 위한 체질 개선, 2보 전진과 1보 후퇴라는 생각이 든다라면 저는 굳이 이직할 필요가 있을까? 거기서 함께 성장을 도모하시는 게 훨씬 더 독보적인 커리어를 만들 수 있고, 연봉만 봐도 그렇고요. 그 성공을 경험한 뒤에 이직을 하면 내가 지금 이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차원의 연봉 상승을 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회사가 그냥 경쟁력이 없어. 더 이상 내가 성장할 기회 자체가 안 보여. 그리고 회사는 이것에 대한 타겟에 대한 전략과 아이디어가 없고 그냥 혼란스러운 상태야 라고 한다면 그냥 이직을 빨리 하시는 게 여러 가지로 좋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직무를 오래 했다고 해서 내 커리어가 발전하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회사에서 많은 분들을 평가하고 또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1년을 10번 사는 사람과 10년을 한 번 사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도 회사에서 배운 개념인데 너무 인사이트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10년의 법칙, 1만 시간의 법칙,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되기까지, 커리어가 발전하기까지 약 10년 정도를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10년까지 안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10년을 한 번 산 사람은요, 그 직무를 계속해서 발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쭉 가는 사람이죠. 경험일 수도 있고 관점일 수도 있고 에너지일 수도 있고, 이게 일관되게 쭉 간 사람이 보통 10년 정도 됐을 때 전문가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년을 10번 살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일을 10번 반복한 거예요. 물론 10번 반복하면은 그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년 차쯤 됐을 때는 이미 내가 핸들링해야 될 범위가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주니어 때 했던 10가지 업무를 10번 반복했다라면 10가지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10년 차가 됐을 때는요, 10개가 아니라 100개, 200개를 핸들링해야 되는 관점이 있어야 10년 차로서 의미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쭉 해나가면서 다양한 영역들을 보고 인접된 영역과 여러 협업도 해보고 장애물도 겪어보고 이러면서 나의 전문성이 확장되는 거거든요.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영역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건 매우 의미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한 개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해왔다? 이거는 커리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나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사 전문가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채널에도 제가 나오게 된 것도 그렇고, 제가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양한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문가의 한 명으로 참여하기도 하고요. 물론 유튜브를 하면서 알려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아무런 전문성이 없다라면 그런 데 갈 수가 없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인사 직무를 저도 한 10년 딱 꽉 채워서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했던 것들이 채용도 했고 교육도 했고 조직 문화도 했고 평가 시스템도 있고 노무도 있고 다양한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 인사라는 한 영역을 봤을 때 어떤 분들은 채용만 10년 해야 채용 전문가가 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채용이라는 걸 잘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평가를 알기 위해서는 교육을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잘 알아야 노무를 핸들링할 수 있어요. 이런 요소들이 되게 복합적이거든요. 조금 더 시야를 확장해 볼까요? 인사를 잘하려면 뭐가 전제돼야 되냐면 인사만 잘해갖고는 인사를 잘할 수가 없어요. 인사를 잘하려면 전략과 기획을 알아야 됩니다. 전략과 기획을 안다라는 측면에서는 재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사라는 것들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이 인접 직무된 직무나 산업 또는 부서에 대한 것들의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영역들을 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어떤 분야에도 전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채용도 물론 채용은 제가 메인으로 했던 거긴 하지만 어쨌든 채용은 그래 내가 전문성이 있다는 거 알겠어. 교육 잘 모르겠는데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외부에서 보면 이 통합적인 시야를 가지고 성과를 내본 사람이 되게 희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채용만 쭉 한 것도 아니고 인사라는 활동을 해가면서 다양한 인접 영역 프로젝트라든지 사업들을 해봤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의 제가 이형이라는 캐릭터를 운영하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요. 제가 어떤 산업 한 분야에만 있었더라면 다양한 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내 커리어를 묵묵하게 해나간다? 그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장애물을 극복해보고 다양한 성공 경험을 해본 것이 커리어가 성장하는 것이지 단순히 그 자리에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40대의 위기가 도래했다고 봅니다. 40대가 낀 세대예요. 제가 40대인데 제 친구들을 보면 답이 나오죠. 대기업에서 40대 잘 나가는 친구들은 대표이사를 합니다. 대기업이 대표이사예요. 와, 엄청 잘 나가죠.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나 이제 어떡하냐? 나 이제 더 올라갈 데가 없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모든 건 다 올라갔어요. 임원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이 임원이 돼도 언제 잘릴지 몰라요. 임시직원의 줄임말이라는 표현까지 있을 정도로.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 빨리 바뀌는 거예요. 30대들이 막 치고 올라와.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잘 나가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럼 잘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 변화와 상황의 대응조차가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40대는요, 우리나라가 고속성장할 때 커리어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회사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성과가 잘 났어요. 실력이라는 건 뭘로 정의했었냐면 시키는 걸 잘할 수 있냐, 즉 예스맨적인 성향을 강요받았고 그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던 세대였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는 예스맨을 거부하는 시대가 된 거죠. 너만의 주체적인 생각, 너만의 기획, 너의 아이디어를 제시해,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시기가 지금의 어떤 커리어를 관통하고 있는데 40대가 이게 연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 그리고 회사에서 나보다 잘 나가는 30대들이 등장하기 시작해. 30대들이 내 팀장으로 오기도 하고 나보다 연봉을 더 많이 받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준비가 안 된 퇴사와 창업을 하시다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는 이거는 되게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고 필살기를 만드는 걸 연습해서 이직과 창업을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근데 저는 40대가 준비를 해가는 과정에서 또는 이미 나름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지고
가졌다 하더라도 이 단어에 좀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40대 많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브릿지를 넣는 겁니다. 지금 소위 MG라고 하는 30대, 여기는요 50대 이상의 기성세대 언어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요. 40대는 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50대나 기성세대, 우리나라의 산업 성장기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문화가 있었는지를 이 세대에 맞게 소통해 줄 수 있어요. 40대는 가능합니다. 근데 50대는 30대는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40대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면서 회사가 어떤 의사결정, 발표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우리가 도전해야 될지를 해석하는 역할을 한다면 조직에서는 당연히 이 40대를 아주 중요한 역할로서 승진시키고 발탁하게 될 겁니다. 일보다는 의미를 찾으시면 좋겠어요. 이나모리 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워커홀릭처럼 보이는 사람도 일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성취를 좋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취를 좋아하거든요. 성취를 해내면 일단 가시적인 어떤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취 때문에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 가면서 내 나름의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의미라는 것이 무엇일까? 의미의 의미를 정의하는 여러 책들을 보면서 그렇게 규정할 수 있었어요. 진정한 의미라는 것은 내 어떤 이기적인 관점에서는 찾을 수가 없더라. 결국은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타인의 어떤 반응, 타인의 변화를 보면서 의미를 찾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이 너무 무료해, 의미가 없어 하시는 분들은 봉사활동을 한번 해보세요. 봉사활동을 해보면 굉장히 보람찹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내가 도와줘서 그 사람들이 조금 나아진 모습을 보고 나에게 감사 표현을 해.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사람인 거구나. 그러면서 보람도 느끼고 내 나름의 의미도 찾게 되는 거예요. 사실 커리어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이라는 것을 할 때 일반적으로 지금 현대 직장인들은요 하는 모든 일이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관점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캐치하지 못하는 거지. 내가 유튜브를 만들어요? 이거 왜 하겠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연구 개발을 해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물론 연봉 때문에 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연구를 해서 더 나은 제품과 더 우리 고객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런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내 삶에, 내 커리어에 의미를 찾게 되는 거죠. 점점 이런 것들을 상실하는 시대로 가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AI 시대로 갈수록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 본질적인 것을 계속해서 탐구하고 고민하고 그런 사람들과 교류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의미 있는 커리어를 만들어내는 것 같고요. 대단한 성공을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더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기에서 더 의미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할 말에 대해서는 사실 막판에 내가 무언가를 던져서 반등이 될 수 있냐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면접은 저는 확률이라고 봐요. 사실상 마지막 할 말을 말하는 그 단계에서 면접관은 이미 평가가 그 전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접근법을 취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회사의 개선점을 어필을 하면서 내가 입사하면 이런 거 해결할 수 있다. 회사를 지적하는 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안 좋은 게 될 수 있고요. 마지막 할 말에서 반등을 성공해내는 경우는 책과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면접왕 이영, 또 퇴사한 이영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이준희라고 합니다. 마지막 할 말에 대해서는 사실 막판에 내가 무언가를 던져서 반등이 될 수 있냐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상 매우 낮다. 실제로는 3%도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할 말을 말하는 그 단계에서 면접관은 이미 평가가 그 전에 끝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가지고 면접을 보는 회사라면 그 전에 합부를 이미 다 저장을 해놓은 상태일 거예요. 면접은 저는 확률이라고 봐요.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면접관을 누구 만나냐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고, 내가 아무리 잘 정리를 했다 하더라도 회사의 분위기나 컬처에 따라서 내 말을 해석하는 게 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접근법을 취해야 되는데, 마지막 할 말에서 반등을 성공해내는 경우는 마지막 할 말 혹은 질문을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두 가지가 좀 다른데, 마지막 할 말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그냥 감사 표현 정도를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대단한 걸 할 수도 없고 거기에서 나의 인성적인 측면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죠. 마지막 질문의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회사의 부정적인 부분이라든지 개선점을 어필을 하면서 내가 입사하면 이런 거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똑똑한 게 아니라 사실은 눈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진단이 정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왜냐면 내부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회사를 지적하는 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안 좋은 게 될 수 있고요. 그때 면접관들은 이미 판단이 어느 정도 끝났는데 그 상황에서 나의 분석력을 강조해봤자 어차피 반영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할 말 또는 마지막 질문에서는 저는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좋다. 그리고 또 하나 센스를 추가하자면, 면접관들이 쉽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걸 하셔야 돼요. 면접관들이 너무 답변하기 어려운 이 질문을 자기들도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질문을 한다. 예컨대 이런 거죠. 면접관님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이런 투자를 했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가요? 이런 유의 질문을 한다 그러면 면접관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면접관들이 되게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종류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회사의 다음 성장 스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든지, 또는 최근에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든지, 입사하기 전에 제가 어떤 것을 더 준비해갖고 오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정도의 질문은 사실 면접관 입장에서도 되게 흐뭇할 수 있고요. 쉽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면접관이 그거를 얘기를 해주면서 본인도 생각이 정리될 수 있어요. 면접관을 돕는다는 개념으로 마지막 할 말 또는 마지막 질문을 가볍지만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마무리하시면 가장 좋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면접에서 마지막 할 말을 왜 하는 거냐라면은 사실은 면접관의 매너적인 행동이에요. 이제 면접 마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라는 사인을 지원자에게도 주고 다른 면접관들에게도 주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면접 마칠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 사람에게 아쉬움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면접을 준비하면서 기승전결식 구조에 되게 익숙하신 분들이 많아요. 맨 끝에 나를 뭔가 활용정정을 빵 찍고 면접을 합격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실제 세상은 그렇게 운영되지가 않습니다. 기승전결이란 건 없어요. 언제나 두 갈씩이거든요. 당장 영상을 보이신 우리 구독자분들도 썸네일이나 키워드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눌러보지 않으셨을 거잖아요. 그리고 앞단에서 화자가 하는 이야기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이탈하겠죠. 면접관도 똑같습니다. 비즈니스는 더 그게 강하거든요. 시간이 부족하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단에서 빠른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언제나 습관화되어 있고 언제나 그걸 훈련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면접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앞단에서 나를 강조해야지 뒤에서 던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략적이지 않다. 이게 전제의 조건이 되는 거고요. 면접관의 질문을 뭘 받아봤냐가 사실은 합격 여부를 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명가물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아, 나는 답변 진짜 잘했고 면접관들 반응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떨어졌어요. 이럴 수 있고, 난 완전 망쳤다고 생각했는데 붙었어요. 이럴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보통은 이 질문의 범주 퍼센테이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 뉘앙스에 대한 패턴, 그리고 어디에서 왔다 갔다 했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긍정적인 면접인지 부정적인 면접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면접관들이 다양한 형태로 질문을 합니다. 경험을 묻는 거의 모든 질문은 그냥 필살기를 검증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필살기가 뭔지부터 좀 소개해 드려야겠죠. 저는 이제 취업 필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사 경험 내 성공 경험 내 인사이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줄여서 유성인. 여기서 이제 무슨 유사 경험이냐 했을 때는 직무 유사 경험이고요. 그 안에서의 성공 경험. 직무 유사 경험이 있으면 일단 합격 확률이 올라가고, 중고 신입이라든지 경력자들을 요즘 선호하는 것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근데 경력만 있다고 해서 뽑냐 또 그렇진 않아요. 그 안에서 성공 경험을 해본, 여기서 말하는 성공 경험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창업을 했거나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맡은 영역에서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내보는 것, 혹은 안 좋았던 숫자를 좀 긍정적으로 바꿔봤다든지, 이전에 이런 게 없었는데 무언가를 만들어서 개선을 시켰다든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내는 것을 성공 경험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거를 세 번째 인사이트는 유사 경험과 성공 경험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갖게 된 나만의 노하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인성 면접 또는 컬처핏 면접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유사 경험, 성공 경험, 인사이트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필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필살기를 묻는 질문의 대표적인 것은 성공 경험을 묻는 거예요. 또는 직무를 어떻게 준비했냐, 이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경험을 해봤냐, 이렇게 직무와 연결해서 또는 성공과 연결해서 경험을 묻는다. 그 질문은 그냥 대부분 필살기를 묻는 질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필살기를 묻는 경우가 많죠. 저희가 데이터를 많이 보는데 면접을 분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질문 패턴은 어떻게 다른지, 합격하는 사람들, 그린라이트라고 하죠.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는 분들에게 집중되는 질문은 필살기에 많이 집중적인 질문이 들어와요. 근데 여기에서 면접 질문의 뉘앙스가 참 중요합니다. 좀 더 디테일을 알고 싶어서, 조금 더 입체적인 해석을 하고 싶어서 정보를 더 찾기 위해서 하는 이 뉘앙스의 질문은 매우 긍정적인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똑같이 필살기 경험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진위 여부를 계속 확인하려고 하는 거. 그거 정말 맞나요? 그럴 수가 있나요? 뭐 이런 식의 질문들 있죠. 디테일이 아니라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많이 받는 것은 필살기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긍정과 부정으로 분명하게 나뉘는 걸 알 수 있고요. 사실 이거는 면접 끝나고 나서 한번 복기를 해보면 누구든지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복기를 안 하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 자료를 보면 면접에서 이 필살기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는 분들이 보통은 합격률이 높습니다. 필살기에서 인성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면접 말미에 지원 동기 관련된 질문 한두 개를 체크받고 끝났다, 보통은 합격하는 패턴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불합격률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받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거는 지원 동기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와 인성, 요 두 가지에서 왔다 갔다 3번 이상 연속된 질문을 여러 번 받는다 그러면 불합격률이 확 올라가고요. 인성 관련된 질문은 보통 생각과 기준을 묻는 거예요. 내 경험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가정형의 질문을 하는 거죠. 이제 인성과 컬처핏을 검증하는 것들이 최근에 화두가 되면서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아져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회사 잘 맞을까? 이거를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지원 동기로 넘어가는 거죠. 저는 크게 면접 질문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드립니다. KML이라고 그래서 K는 knowledge, 경험에 대한 얘기예요. 또 직무 관련된 경험들. 그리고 M은 마인드, 그래서 인성과 관련된 거고, L은 로열티, 그래서 지원 동기인데 이 질문의 패턴이 어디서 왔다 갔다 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필살기와 인성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긍정적인 패턴이 많았고요. 인성하고 지원 동기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질문의 경우는 부정적인 패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성을 묻다 보니까 우리 회사랑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우리 회사에서 괜찮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전에 취업 준비 방식이 뭐가 준비되고 뭐가 준비되면 최종 합격이 될 거야 라는 일종의 인식이죠. 한국의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입시 프로세스 익숙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뭐 틀린 말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스펙이 준비되고 또 자기소개서가 작성이 되고 면접을 잘 준비해서 최종 합격을 하면 커리어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한 10여 년 전부터 점진적으로 계속 변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대한 의문, 과연 자기소개서 이 사람의 생각이나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냐라는 것이 기업들 사이에서도 의문이 발생되기 시작했고, 또 각종 스펙에 대한 것들도 의문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자격증이 있으면 그 일을 잘할 수 있느냐, 관심사까지는 동의가 되지만 그 관심사가 그 일을 잘할 만한 일이냐라고 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던 와중에 2가지 이슈가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는 다음 세대의 문해력 이슈, 글로 자신을 표현한다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2번째는 AI의 발전. 이제는 내가 글을 쓰거나 나를 표현한다는 어떤 것보다 이 기술을 잘 활용해서 나를 요약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시대로 변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자소서에 대한 의문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소서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말들이 굉장히 여러 의견들이 분분했던 것들이 사실이고, 또 자소서는 대기업 기준을 말씀드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읽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원자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썼으니까 평가관들, 인사팀들이 이걸 잘 읽어줄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에 지원하는 사람이 작게는 수만 명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이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1500자 정도 되는 자소서 문항을 4-5문항을 제출한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그리고 봐야 될 게 자기소개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력서도 있죠. 다른 각종 문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해석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네거티브 셀렉션이라는 방법을 써요. 어떤 요소가 겹치면 그냥 불합격시킨다. 불합격 전제 조건만 달아놓고 서류 전형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을 뽑는 타이밍이 언제냐? 그거는 면접 전형이에요. 그래서 면접은 포지티브 셀렉션 기법을 씁니다. 자소서에서는 합격할 이유가 있어도 불합격할 이유도 있으면 떨어지는 형태가 좀 더 확률이 높고요. 면접에서는 불합격할 만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확실히 뽑아야 될 내용이 있다, 이게 더 크다라면은 이 사람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점점 진화하게 된 거죠. 이제 흔히 구조화된 채용 시스템이란 말을 하는데, 구조화된 채용 시스템이 딱 그 방식이에요. 회사 내에서 우수했던 사람들, 좋은 성과를 냈던 사람들을 분해하는 거죠. 그 사람의 경험은 뭐다, 그 사람의 생김새는 어떻다, 그 사람의 성향은 어떻다, 이런 것들을 나름의 통계 작업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인사팀이 하는 일이 이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최대한 유사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거기에 확률적으로 일치도가 높은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이라는 것 자체는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이 프로토타입에 맞지 않으면 붙을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기업은 스펙을 잘 준비한 사람을 뽑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 와서 좋은 성과를 낼 사람을 뽑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어찌 보면 이제 가점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입시라든지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은 감점주의라 그래요. 어떤 스탠다드를 딱 정해놓고 여기까지 다 도달한 사람만 뽑는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나 세상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거든요. 모든 게 별로야. 하지만 한 분야가 특출나면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런 것들이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업은 가점주의를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전략적이고 더 자신들만의 엣지를 살리려면 내가 강점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것을 극대화시키는 거, 이게 전략적인 건데, 기업도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위치는 면접
면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접이라는 것을 먼저 준비하고 그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에 어떤 내용을 쓸 건지를 거꾸로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다양하게 또 범용성 있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단계적인 취업 준비 프로세스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백기가 계속해서 양산이 됩니다. 결국 취업 여부는 면접에서 결정이 나거든요. 서류 전형을 합격하기 위해서 취업 준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결국에는 면접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취업 준비 기간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경력도 마찬가지고 신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소서를 열심히 해서 자소서는 붙었어. 근데 면접을 갔더니 떨어지네? 그러면 또 그만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여러 이슈들이 생기는 거고요. 또 이제 면접관들이 면접 질문을 어디서 뽑냐라고 하면은 본인이 제출했던 자료에서 그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또 더 디테일을 알고 싶어서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에 내가 어떤 내용을 적느냐가 면접 질문으로 직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프로세스를 먼저 이해하고 그거를 전략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지원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은 바야흐로 직무 중심의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컬처핏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요. 사실 컬처핏도 따지고 보면 직무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무와 상관없는 내용을 잔뜩 써놓은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근거가 없는 자소서. 예를 들어서 나의 생각,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전혀 논거가 성립이 안 돼요. 나의 생각이 틀렸으면 어떡하지? 나의 생각이 회사와 맞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질문 안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거가 없는 자소서라든지 직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소서 중심으로 작성되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고, 또 최근에 이슈가 되는 이 세 번째 포인트는 AI로 생성한 자소서입니다. AI로 생성하는 것이 잘못됐냐? 그렇지 않고요. AI로 저는 더 적극적으로 써라 라고 제안을 드려요. 근데 쓰려면 이제 잘 써야 된다. 그리고 쓰는 노하우를 가지고 작성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GPT라든지 다양한 AI 모델들이 만들어지면서 AI로 자소서를 뚝딱뚝딱 만듭니다. 뚝딱뚝딱 만든 거는 말 그대로 뚝딱뚝딱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GPT에 걸리냐 안 걸리냐, 그런 카피킬러 같은 것에 걸리냐 안 걸리냐 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내용 자체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앞에 말한 두 가지 다 걸리는 겁니다. 직무와 관련된 경험도 아니고 근거도 없는 것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사람들이 일을 못합니다. 회사 와서도 두 갈식이 아니고 장황하게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죠. 그리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왜냐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이 다음에 요청하는 게 뭔지가 없이 막 말을 한단 말이에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만들죠. 모두가 바쁜데. 그래서 자기소개서 이 글의 패턴만 봐도 이 사람의 사고 구조,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필살기를 묻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직무 관련 성공 경험, 직무를 어떻게 준비해 왔는가, 과정에 대한 것, 그리고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성공 경험을 묻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최근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항이라고 한다면 협업, 협동, 그리고 팀워크를 통해서 성과냈던 거,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 질문도 되게 중요한데 이 질문을 너무 개인적인 차원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연애하다가 실패를 했다든지, 군대 갔던 게 어려웠다든지, 학교에서 전공이 안 맞는 거 공부하는 게 어려웠다든지, 다양한 유형으로 개인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필살기를 묻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광의적으로는 경험을 묻는 모든 문항은 필살기를 묻는 문항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딱 맞아요. 성장 과정은 조금 예외라고 볼 수 있지만 최근에는 문항이 결합돼서 출제되는 패턴을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지원 동기와 필살기를 묻는 문항이라든지, 성장 과정과 필살기를 묻는다든지, 또는 인성 문항과 필살기를 묻는 문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합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경험을 묻는다면 그냥 필살기로 생각하고 작성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제안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 기업의 자소서의 총 문항수가 많아봐야 5개예요. 5개 넘는 회사가 거의 없을 겁니다. 최근에 이게 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면 5개 이내 3개에서 5개 정도 될 텐데 그 안에 지원 동기는 거의 대부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인성 관련된 문항 거의 한두 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개에서 많아야 3개 정도가 필살기, 경험을 묻는 문항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여기에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취업 필살기를 그 문항에 먼저 매칭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작성하시면 가장 좋은 작성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원 동기는 최근에 코로나를 전후로 해서 지원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왜냐면 당시에 문화적으로도 그랬고 유행처럼 번졌던 게 대퇴사의 시대가 됐었죠. 들어가자마자 퇴사하고, 들어가서 얼마 있다가 퇴사하고, 들어가자마자 퇴사를 계획하고, 너도 나도 퇴사하고, 퇴사 안 하면 마치 뭐 큰일 나는 것 같은 문화가 세대와 시대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원 동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게 됐고, 자소서의 출제 문항을 분석해보면 지원 동기의 문항 비율이 3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그런데 이거를 아무리 검증해도 이제 AI도 잘 쓰고요. 지원 동기에 대한 나름의 접근법들이 많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이것도 이제 확인을 못 하겠다. 이걸로는 못 믿겠다. 이러면서 급부상하고 있는 문항들이 컬처핏, 인성 관련된 문항입니다.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약 4배 가까이 성장한 것도 제가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지원 동기는 사실 회사에 대한 관심도와 진정성이에요. 회사에 대한 진정성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건데 지원 동기를 그냥 직무 관련된 성장을 하고 싶어서 지원합니다. 이거는 직무 지원 동기예요. 이거는 한 7년 전까지는 이렇게 작성해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사실 이건 거의 먹히지 않고요. 지원 동기라고 한다면 회사 지원 동기를 얘기합니다. 우리 회사에 다니는 이유가 뭐냐? 우리 회사에 왜 지원하는 거냐? 그럼 지원 동기를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은 돈 벌려고 지원했지 그걸 왜 묻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동문서답이에요. 그거는 취업의 동기죠. 왜 취업하려고 합니까? 돈 벌려고요. 그거는 말이 맞아요. 근데 돈을 벌 수 있는 수많은 회사, 수많은 직종, 수많은 산업이 있는데 왜 우리 회사에서 이 산업에서 이 직종으로 일하려고 하는 거냐라는 질문에는 전혀 답변이 되지 않는 거죠. 회사 지원 동기에 대해서는 이 회사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고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건 뭐고 그래서 나는 이 회사에서 어떤 성장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형태의 논리 구조를 전달을 해야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정리가 안 되면 대화 자체가 시작되기 어려운 거라고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지원 동기를 작성할 때는 저는 오히려 최근에 되게 쉬워졌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의 주요 경쟁력, 회사의 기술력, 강점이 뭔지를 조사해낼 수만 있으면 사실 자소서를 풀어내는 건 되게 쉽습니다. 회사가 가진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 때문에 내가 매력을 느끼게 됐고 나도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성장하고 싶습니다라는 3단 구조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회사에 대한 조사 내용은 자료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이 많기 때문에 기사라든지 분석해놨던 내용들 몇 가지만 요약해서 AI를 추리시고요. 그것과 조금이라도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는 내 경험을 간략하게 몇 가지, 2-3개 정도를 작성하시고 입사후 포부를 한 줄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최근에는 지원 동기를 작성하기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관련돼서는 뭐 제 유튜브나 책에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소서 바이블에 아주 많은 프롬프트 가이드를 이미 넣어놨는데요. 예시하고 AI로 생성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문항을 집어넣고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알려줘 라든지 이렇게 그냥 요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AI는 그럴듯하게 써냅니다. 최근에 언어 모델의 발달이 엄청나고 알고리즘의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정보를 조금만 집어넣으면 거기에 맞게 굉장히 잘 만들어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글에 현혹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보다 글을 더 잘 쓰고 나보다 표현을 더 잘하니까 잘 되었다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긁어서 붙여 넣는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면접관 입장에서는 글을 잘 썼냐 못 썼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에 알맹이가 있냐 없냐예요. 여기서 말하는 알맹이라는 거는 이 사람을 뽑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 이제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죠. 내용이 전혀 없는데 글만 그럴듯한 거예요. 포장지가 이렇게 좋아가지고 뜯어봤더니 안에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AI에게 생성을 요구하시면 절대 안 되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요약과 압축을 요구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렇게 쓰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자소서를 700자를 써야 된다. 여러분이 프롬프트로 여러분의 정보나 생각을 AI에게 1000자 이상은 입력하셔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을 넣고 이 문항에 맞게 작성해줘 라고 하는 접근법이 여러분의 내용으로만 들어가고요. 생성이 아니라 조립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가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될 것이냐 그러길 바랍니다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많죠. 또 현장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도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한두 차원의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현실을 조금 더 냉철하게 바라보고 지금은 이전에 성공했던 원리나 방식이 사실 안 맞는 시대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긱워커라는 새로운 어떤 개념들이 막 등장하면서 더 이상 정규직이 큰 의미가 없다 라는 것도 좀 강조하고 싶고요. 경력을 선호하는 패턴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중기업, 스타트업 모든 영역에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공기업조차도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부모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첫 직장 대기업으로 가요. 그 뒤도 대기업이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 대기업에서 합격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기업에서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기업에서 갈 이유가 없죠. 이미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요. 회사 자체가 대기업 중에서도 어떤 영역에서 한쪽이 좀 죽고 한쪽이 좀 성장하고 트윈타워처럼 있는 경우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산업이 또 그렇지는 않아요. 대부분 대기업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대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옮긴다? 이거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중이고 또 대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자체가 스타트업형 인재예요.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문화 이런 것들을 빠르게 바꿔낼 수 있는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인재상으로 선발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성과를 내봤던 또는 작더라도 통합적 시야를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을 아주 선호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처음부터 중견기업 대기업 가겠다고 취업 준비를 1년 2년 하는 거는 결국엔 자기 경쟁
경쟁력을 계속해서 갉아먹고 시간과 공백기를 늘리는 거라고 한다면 차라리 처음에 여러 군데를 써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수 있어요. 스펙이나 이런 게 준비가 안 돼도 빨리 좀 와달라라고는 구인단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돈을 받으면서 내 나름의 필살기를 만들면 그 경험이 가장 강력한 스펙이 되는 거죠. 이전의 스펙은 사실상 지금 유통기한이 저는 다 했다고 봐요. 그 어떤 자격증, 그 어떤 뭐 학점 이런 걸 가져와도 사실 그것 때문에 뽑을 이유가 전혀 없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작더라도 실무 관련된 경험을 해보시고 그 경험을 기반으로 지원을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